반갑습니다. 세계사 대영쌤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사지간의 인사, 존중합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마이크를 안 가지고 와서 아마 오디오가 울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요, 96쪽부터 100쪽입니다. 학습지는 9쪽, 10쪽입니다. 오늘은 신항로 개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습니다. 모두 이베리아 반도라는 반도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중해, 왼쪽에는 대서양을 끼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스본에 가면 이렇게 거대한 비석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석을 보러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 비석에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니크 왕자라는 항해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나와 있고요. 그 뒤로는 바스코 다가마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마젤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항로 개척에 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비석을 뭐라 부르냐면 발견기념비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대륙을 발견했던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존재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콜럼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콜럼버스의 항해로 인해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있다라는 존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무슨 날로 지정하고 있어요? 콜럼버스 날이라고 지정하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콜럼버스 동상이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요. 반 콜럼버스 데이를 외치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 데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콜럼버스를 기념하자는 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입장일까요? 그렇죠. 유럽인들의 입장이었겠죠. 신대륙을 발견한 걸 기념한 거니까요. 하지만 신대륙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었죠. 이곳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유럽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침략한 침략자이자 자신들의 친구, 가족들을 죽인 학살자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콜럼버스의 날 대신 원주민의 날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발견 기념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비석의 이름이 발견 기념비인 게 타당할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이 더 적절할까요? 이 발견이라는 뜻은 유럽인들의 입장이 아니었을까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뭐라 부르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지는 9페이지입니다. 유럽인들이 신항로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했던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의 동기, 왜 신항로를 개척하려고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컸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요한 사제라고 불려지는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이 사제왕 요한은 누구냐면 유럽인들한테 약간 전설이었어요. 유럽인들 동쪽에는 바로 옆에는
이슬람 세력이 있었죠. 근데 이슬람 세력을 지나 그 좀 더 동쪽으로 가면 그 어딘가에 아주 완벽한 기독교 나라를 세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제왕 요한의 나라를 보기 위한 호기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쓴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견문록인데 이 책이 유럽인들한테 읽혀지게 되자 나도 한번 아시아로 가보고 싶다라는 이런 호기심과 동기가 마구마구 솟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배경은 바로 동방의 물품 때문입니다. 특히 동쪽에 있는 여러 물품 중에서 여기 있는 향신료들이 있습니다. 이 향신료는 유럽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고기가 잘 썩지 않을 뿐더러 고기에 살짝만 뿌려주면 굉장히 인기 있는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향신료는 정말 비쌌고요. 유럽인들의 부자들은 그 향신료 후추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부를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방의 물품을 갖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고요. 가고 싶기만 한다고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에 맞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수많은 과학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의 배는 갤리선이라고 해서 주로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였습니다. 노를 젓다 보니까 멀리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그런데 이 시기에 카라벨선이라고 하는 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카라벨선은 작은 돛 여러 개를 그리고 삼각형 돛 여러 개를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바람에도 그리고 오히려 역풍에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카라벨선 같은 배들이 만들어지면서 멀리 나가는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는 이렇게 대포까지도 설치해주고 있죠. 그래서 멀리 나가서 새로운 대륙에 도착했을 때 바로 대포를 뻥뻥 쏘면서 그곳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점령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를 젓지 않으니까 인원들도 더 적어지고요. 더 실을 수 있는 물건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대포 같은 것도 실어지는 게 가능했답니다. 배만 있다고 멀리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바로 방향을 보여주고 지금 내가 어떤 위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나침판이나 아스트롤라베 같은 이런 과학기술도 발전하면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학로 개척의 동기는 아시아에 대한 유럽인들의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사제왕 요한의 전설도 있었고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 같은 게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동쪽과 유럽인들 사이에 지중해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로를 탐색하는 것도 그의 배경이 됐겠네요. 그리고 과학기술도 발전하면서 특히 나침판 같은 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거리 항해도 가능해지게 되죠. 아까 봤던 조선술의 발달, 여기에 카라벨선 같은 게 있겠습니다. 이런 신학로 개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나라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습니다. 왜 이 두 나라가 선호를 했냐? 일단 첫 번째,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됐던 국가들입니다. 여기 볼래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있는데 이들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외가 됐어서 새로운 루트를 갖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원래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고 드디어 가톨릭 세력이 이곳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톨릭을 세계로 전파하고자 한 그런 열망과 욕구가 컸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는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사건, 그걸 레콩키스타라고 부르거든요. 레콩키스타를 거치면서 크리스트교 세력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자 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다음 지도로 보면 주로 이 아프리카 루트를 뚫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끝을 향해서 가고 여기를 지나 이렇게 인도까지 가는 게 그들의 목표였던 거죠.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라 했었고요. 이 적도 근처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원거리 항해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걸 겨우겨우 뚫고 지나가서 이 끝에, 아프리카의 끝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희망을 봤다 해서 희망봉이라고 명명하게 되고요. 이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까지도 이제는 도착하게 된 것이죠. 여기와 관련된 인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항해를 지원했던 항해 왕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엔히크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스쿠 다 가마라는 사람은 인도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다 갔죠? 그래서 다가마입니다. 에스파냐는 대서양 항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서양을 지나서 새로운 루트를 뚫고자 했었어요. 여기에 처음으로 이 대서양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였어요. 자, 이 콜럼버스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조금만 옆으로 가면 여기 인도로 도착할 것이다 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파냐에게 돈과 배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과감하게 대서양을 지났던 거죠. 그런데 콜럼버스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에스파냐와 인도 사이에는 거대한 대륙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거대한 태평양이 있다는 것도 계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무모함, 과감함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대륙, 신대륙에 불려지는 대륙을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포르투갈이었고요. 에스파냐의 콜럼버스였고, 콜럼버스 이후에는요,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서양을 지나서 한 바퀴로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루트까지로 이제는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직접 인증이 가능했던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마젤란의 함대는 최초의 세계 일주가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마젤란은 한 3년 동안의 항해 중에 도중에 죽게 되지만 그에 남아있는 일행들이 성공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유럽인들이 신항로를 개척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신항로 개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두 국가가 있었죠. 바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습니다. 이 유럽인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항로를 개척하고 소위 신대륙들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향입니다. 유럽인들이 발견한 신대륙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갖고 놓은 문명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메리카 문명이 파괴되었다가 첫 번째 영향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문명에는 크게 두 문명이 존재했었습니다. 여기 멕시코 지역에 아스테카 제국, 그리고 여기 칠레 주변에 잉카 제국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스테카 제국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스테카 제국은 멕시코 고원에서 발견이 됐고요. 수도는 테노치티틀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여기 보시면 피라미드 신전을 건축하면서 독자적인 문명과 독자적인 신을 믿으면서 성장했던 국가였습니다. 밑에 있는 잉카 제국인데요. 잉카 제국은 안데스 고원에서 발전했고요. 수도는 쿠스코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자신들이 새끼줄 매듭을 만들어서 문자와 글, 숫자를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추픽추 같은 곳에서 이런 계단식 밭을 건설하면서 굉장히 발전된 문명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문명 다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바로 건너온 유럽인들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자, 특히 여기 있는 코르테스라는 사람과 피사로라는 사람인데, 이 코르테스는 아스테크 문명을, 피사로는 잉카 문명을 파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그들을 이간질시키면서 내부 분열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수와 화력으로 이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게 자신들이 갔는데 유럽인들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면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두 같은 게 이 전염병들이 이 원주민들한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만 쏙쏙 골라서 치명적으로 죽게 된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르테스와 피사로 같은 사람들이 이런 문명들을 파괴하고 이 신대륙을 자신들의 이익적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이 아스테크 문명은요, 원래는 2,500만 명 정도 있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100만 명밖에 남지 않게 되고요. 이 잉카 제국 역시 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6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거의 사실상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명 정보 보겠습니다. 자, 발달한 군사기술과 원주민의 정치적 분열 등을 이용을 해서 코르테스는 아스테카 제국을, 그리고 피사로는 잉카 제국을 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신대륙을 정복한 유럽인들은 그 신대륙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에서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을 배에 이렇게 짐짝처럼 싣고 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네, 흑인 노예들이죠. 이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짐 실듯이, 우리가 택배 상하차를 해보면 그 택배 상하차에 상자를 실듯이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똥 싸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들은 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가지고 와서 아메리카로 데리고 옵니다. 네. 그리고 이 데리고 온 흑인 노예들을 통해서 뭐래요? 네, 특히 사탕수수 같은 것을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 사탕수수를 정제해서 설탕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정제된 설탕을 다시 유럽으로 가져와서 막대한 돈을 벌게끔 하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원주민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흑인 노예들을 통해서 금과 은 같은 걸 채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흑인 노예들을 통해서 사탕수수 등 상업작물을 재배하죠. 그런데 이 상업작물들을 재배할 때 원주민들의 생활과
주식, 주로 먹는 이런 농업을 고려해가지고 짓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 싹 다 무시하고 오직 유럽인들이 필요한 작물들만 재배하는 거죠. 사탕수수, 담배 같은 것들만요. 그들이 뭘 먹든 어떤 농사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노예들을 이용해서 대농장을 경영하고 하나의 작물만을 가지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 고민만 해서 만든 게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합니다. 한 작물만 가지고 팔기 위해서만 농사를 짓는 농업,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면서 실제로 이 아메리칸 대륙의 환경이라든지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 수가 급감이 됩니다. 극심한 노동력 차치가 있었고요. 천연두 같은 게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아메리카의 영혼을 갈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유럽을 들어오게 된 유럽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의 귀금속, 특히 은이나 금, 현물 같은 게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금과 은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상품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격혁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귀금속이라든지 물건들의 가치가 높아지니 그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니 원래 갖고 있었던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격혁명이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물건을 파는 상공업 계층들은 성장하게 되는 반면에 그 물건을 사야만 하는 농민이라든지 농노계층들은 다시 힘들어지는 상황도 오게 됩니다. 이런 가격혁명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 교육망이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은을 매개로 한 교육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메리카에서 은광을 캐서 그것을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아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물건들을 사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가 은이라고 하는 공통된 화폐를 통해서 세계적인 교육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만들어졌던 작물들이 있었어요. 감자라든지 옥수수 등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런 감자나 옥수수는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감자는요, 씨앗 뿌리고 재배까지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도 잘 자랍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날씨가 안 좋고 또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귀한 식량으로 작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감자 먹어보면 맛있어요. 그리고 감자 먹으면 배도 불러요. 힘도 납니다. 그래서 이런 구황 작물들이 유럽인들의 인구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박 건조라든지 설탕 생산 등의 목적으로 산림들이 굉장히 많이 벌채가 되고, 그래서 생태계 균형이 파괴하는 영향도 끼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신항로 개척과 그 개척의 전개, 그리고 그게 이후에 미친 영향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